12월 FOMC 회의 결과의 후폭풍이 약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장중에는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다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그 흐름 굉장히 불안했고요. 또 장 후반에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좀 크게 출렁이다 보니까 오늘 강한 상승의 재료가 시장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연일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와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마감 상황부터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증시 3대 주요 지수 장중에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장 후반에 큰 변동성이 나오면서 혼조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0.04% 상승하면서 무려 11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상승률이 좀 아쉽긴 하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지금 상승 흐름으로 집계가 되고 있지만 마감 상황을 보면 0.1% 그리고 각각 0.09% S&P 500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불안한 흐름에 결국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경제 지표 그 자체는 굉장히 증시에 또 경제에 우호적이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 왜 원래 경제가 좋아야지 좋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죠. 일단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공개되는데요. 3.1%였고요. 잠정치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 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신규 그리고 계속 모두 전주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시장도 안정화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일단 다우 11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긴 했는데 약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FOMC의 여파가 이어질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서 FOMC 충격은 끝일까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두 가지 좀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포엠믹스 하베스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공동 CIO는 엔비디아가 그간 하락해왔던 것을 봐서는 조정이 좀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시 액션을 취하기까지 좀 기다리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또 추가해볼 만한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이번 주말에 셧다운 위기를 지금 미 연방정부가 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전까지 임시 예산안이 통과돼야 셧다운 위기를 피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톰 리 펀드 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 리서치 헤드는 패닉 리액션이 단기에 그칠 것이다. 어제 힘든 하루였지만 펀더멘털은 바뀌지 않았다. 빅스 지수가 74% 폭등했었는데 과거에 이처럼 크게 올랐던 4번의 경우 모두 한 달 안에 다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이 과거 통계에 따르면 12월 이제 2주도 안 남았죠. 그리고 내년 1월까지 1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다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느 의견이 맞을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 후반에 또 흔들림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빅스 지수 어제는 28까지 치솟았었는데 일단 장중 기준으로 23으로 조금이나마 내려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FOMC 전과 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공포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어제 굉장히 급격하게 뛰어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기에도 이만한 가파른 상승세 보지 못했는데 이후로도 지금 장 후반에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죠. 굉장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지 여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목요일장으로 돌아가서 히트맵으로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을 해보시죠. 이건 사실 장중 움직임입니다. 장 후반에 그리고 장 막판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마감 상황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장중에 빅테크 M7 중에 테슬라만 제외하고 일제히 다 상승세였는데 종가 어땠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날
주말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금융 섹터가 특히 강한 모습을 띄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가, M7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 0.73%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함께 보시면 종가 0.07% 역시나 장 후반에 좀 흔들림이 나오면서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36% 오래간만에 반등 흐름을 나타냈고 이어서 아마존 확인해 보시죠. 아마존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24% 상승세를 보였고요. 알파벳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 클래스 C 기준 역시나 장중에는 오름세였는데 장 후반에 좀 흔들림 나오면서 0.25% 내림세를 보였고요. 메타와 테슬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타 0.27% 내림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는 사실 장중에서부터 하방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0.9% 약세 흐름으로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로는 낙폭을 회복한 채 거래를 마무리한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빅테크 이슈도 그러면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날은 FOMC 다음 날이어서 그런지 정말 이렇다 할 만한 기업 소식이 들어와 있진 않았는데요. 엔비디아 7거래일 만에 반등하신 것 확인을 했습니다. 서학개미 지난 5거래일 동안 순매수 상위에 8위에 올라와 있는 게 바로 이 NVDL이라는 ETF가 되겠는데요. 엔비디아의 그런 상승의 2배 움직임을 가져가는 레버리지 ETF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서학개미도 이 반등의 순간만을 기다렸다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아마존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4개 주에서 아마존의 운전사들이 파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존 측 운송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파업한 인원의 수가 전체 직원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이후 영향은 좀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입니다. FOMC 충격에서 못 벗어난 듯 장중에 M7 중 유일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학개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순매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있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먼저는 마이크론입니다. 어제 시간을 거래에서부터 폭락세를 보였고요. 또 장중에도 16%대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2020년 3월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는 본 적이 없는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 이후에 이런 의견 제시했습니다. 매수 의견을 냈지만 이제 중립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125달러에서 11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분기 심지어 3분기까지도 총 마진 가이던스가 약하게 나왔다라는 점을 문제를 삼은 건데요. 다른 의견들도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는데 파이퍼 샌들러 매수를 유지하긴 했지만 목표 주가 120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키뱅크 목표 주가 제시하지 않은 채 매수 유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라이릴리와 힘센 허스 연결성이 있다면 바로 비만 치료제 주사제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미 FDA가 마운자로와 젯바운드 그러니까 일라이릴리가 생산하고 있는 이런 비만 치료제의 주요 원료 공급 부족이 해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요 원료 공급 부족으로 조금 더 저렴한 버전의 비만 치료제를 팔고 있는 힘센 허스가 최근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공급 부족 해결 소식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팔란티어입니다. 미군과 파트너십을 이어간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약 4억 700만 달러 규모의 꽤 거대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이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부분 나오면 또 정리해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결국에는 16%대의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시간을 거래에서도 별다른 반등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주시죠. 일라이릴리입니다. 0.94% 하락세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고요. 힘센 허스 함께 하시죠. 힘센 허스도 무려 7.67% 더 강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확인해 봐야겠죠. 미군과의 계약
계약 체결 소식에 주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3.83%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이키입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좀 약한 흐름 보였는데 0.26%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0.4%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이슈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지금 오전 4시 기준으로는 98,000달러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발표되고 또 파월 의장이 연준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하방 압력을 받았었고요.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연관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등 관련주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하락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6.63% 하락세를 보였고요. 코인베이스 함께 확인해 보시죠. 2.12%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면서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국채금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튀어올랐던 국채금리 그래도 밤 사이에는 조금은 안정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2년물 국채금리가 4.319%를 나타내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보시죠.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4.574%까지 올라오면서 어느덧 4.6%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면 주식시장에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국제 유가입니다. 1.27% 하락하면서 배럴당 69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제 금값도 확인해 보시죠. 국제 금값도 1.57% 내림세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목요일장과 또 특징주까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5 시간입니다. 간밤 발표됐던 주요 데이터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미국의 경제 여전히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GDP 같은 경우는 직전 분기 대비 상승을 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는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GDP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확정치 일단 전월 대비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내년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는 지지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서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제롬 파월 의장의 전날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 상무부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 3.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존 잠정치였던 2.8%를 상회하는 수치이기도 하고 앞서 지난 2분기 이 GDP 성장률 확정치가 3.0%였는데 이 시장에선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확정치에 이르자 오히려 가팔라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상무부는 이번 상향 조정이 주로 수출과 소비자 지출의 증가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소비자 지출, 수출, 그리고 비주거 고정 투자, 또 연방 정부 지출이 실질 GDP 개선에 주로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고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에 187만 4천 건으로 이 또한 직전주보다 5천 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월가에서는 추가적으로 인하폭과 시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고용시장 동향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일단 당장은 오늘 새벽에 나올 PC 물가지표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견조하다란 지표가 나왔지만 월가에서는 연초 주식시장이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야데니 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 1월까지 주식시장이 부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야데니 리서치는 먼저 1월 초 통상 투자자들이 자산 수익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할 경우 대규모 매도 선택을 취할 수 있다라는 점과 또 새해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 가능성,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취임 이후 관세 정책 시행에 따른 영향이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끼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데니 리서치는 강세장임에도 S&P 500 지수가 연말 대비해서 10%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표했는데요. 다만 올해 말까지 S&P 500 목표치 여전히 7선선을 유지를 해줄 것이고 만약 약세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는 추가적인 매도의 경향이 아닌 오히려 기회로 봐도 좋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로 알려진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 이데일리에서도 단독으로 인터뷰 진행을 해봤는데요. 조만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이크론이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늘 주가에 그대로 해당 쇼크가 반영이 됐습니다. 목표가도 하향이 됐고 주가 또한 크게 출렁이는 하루를 보냈는데요. 일단 어제 시간 외에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었죠. 3분기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그리고 순이익 모두 부합하거나 혹은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다라는 이유로 시간 외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도 결국 16%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 마이크론은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 등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하는 미국의 메모리 칩 제조업체죠. 인공지능 컴퓨팅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도 개발하고 있어서 이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었는데요. 일단 자세한 실적을 확인을 해보시면 HBM은 여전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스마트폰이나 PC 수요의 부진으로 실적 전망이 부진한 게 이번 주가에는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 이에 간밤 미국의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바로 내렸는데요. 이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고요. 목표 주가는 125달러에서 110달러 선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를 놓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는 이 마이크론이 데이터 센터나 HBM 쪽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PC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세가 메모리 가격에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하향 조정에 바로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이 AI와 관련된 점유율이 마이크론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은 보수적인 관점도 존재한다는 거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랜만에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에게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SK 하이닉스도 이 보조금과 관련된 소식을 최종적으로 들고 왔는데요. 아직까지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은 없지만 간밤 SK 하이닉스 쪽으로의 보조금 소식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초까지 대만 쪽에 글로벌 웨이퍼스가 보조금을 확정한 데 이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보조금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던 부분 약간의 불안감으로 작용이 됐었는데요. 일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SK 하이닉스에 6,600억 원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SK 하이닉스에 최대 4억 5,800만 달러, 원화로는 6,639억 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인디애나주에 있는 웨스트 라피엣에 인공지능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SK 하이닉스 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상무부 장관은 이 초당적 칩스법은 SK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이 이 웨스트 라피엣과 같은 지역 사회에 투자해서 미국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라고 풀이를 하면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미국의 AI 하드웨어 공급망이 공고히 나아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규모를 잇따라 확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미국의 인텔이나 대만의 TSMC 그리고 글로벌 웨이퍼스까지 보조금 확정한 데 이어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1억 6,5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받은 바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SK 하이닉스까지 최종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만이 남겨져 있는데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도 조만간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해지는 대로 저희 시간을 통해서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테슬라는 어제 8%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또 나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 혹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테슬라의 최고 모멘텀 중 하나로 불리는 로보택시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출시하기 위해서 시 당국과 초기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테슬라 직원이 오스틴시의 자율주행차 태스크포스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소통해온 소식이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오스틴시의 자율주행 TF는 지난해 설치가 됐었고 자율주행 기업이나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의견과 관련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한편 안전과 교육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TF팀은 그동안 구글의 웨이모나 폴스바겐 그리고 아마존 죽스 등 이 오스틴시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인 여러 자율주행차와 함께 협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아직 공공도로에서 테스트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이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 제조 공장 기가팩토리 부지 내에서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교육 행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오스틴은 지역적으로도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가 되면서 머스크가 추가적으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머스크 본인도 지난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내년 텍사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머스크가 그려놨던 청사진들 굉장히 다가가기 어려운 그림처럼만 보였지만 최근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이런 모든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로보택시와 관련된 추가적인 업데이트 소식까지 전해진 만큼 테슬라의 추가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빠르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 개장 시간 기준으로는 반등을 해주나 싶었던 비트코인,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4% 하락한 결국 97,000달러 선까지 밀려났는데 어제 FOMC 회의 직후에 나왔던 가격 하락보다도 더 큰 폭의 가격 조정이 이 시각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기준으로는 다시 10만 달러 재돌파에 성공하면서 일부 차트 분석가들은 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 않았다라는 분석치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다만 현재 시각 기준으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비트코인의 약세가 포착되고 있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까지 변동성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연말 연초 극심한 변동성에는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미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틀째, 시장 반응이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틀째였습니다. 일단 어제 회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시장 3대 주요 지수를 비롯해서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밤사이에도 소폭 반등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흔들리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기대했던 것만큼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 때문일 겁니다. 저금리 시대가 다시 돌아오나 싶었는데 과연 이제는 없는 걸까요? 쌓인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금리를 시장이 좋아하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미국의 기준금리 코로나 때 이렇게 0% 하단 기준 내려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0%가 아니더라도 1, 2%대의 저금리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었나? 여기 네모 박스를 표시해 놨는데요. 같은 기간입니다. 저금리 때 이 저금리 효과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코로나라는 큰 악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금리에 오히려 환호를 하면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경험한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금리가 얼마나 시장에 우호적일까 기대를 하고 있었고, 금리 인하가 시작되자 그에 기대해서 선 반영해서 굉장히 또 물론 AI 사이클도 있겠지만 가파르게 오른 측면들이 확실하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금리 분명히 다시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게 12월 점도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는데요. 내년에 원래 9월 점도표상으로는 추가 4번 인하가 예상이 됐었지만 이번에 나온 12월 점도표를 확인해 보니까 2번 인하가 지금 연준 위원들이 전망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여름이면 기준금리가 3.5% 정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이미 시장은 다 선 반영을 해놨었는데 이제는 그 수준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금리 시대는 저무는 것인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시장에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드워치를 통해서 보니까요. 사실 이 점도표 확인 이후 시장은 한술 더 뜨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중앙값은 내년 2회 인하였는데 지금 패드워치를 통해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기준금리 경로 전망을 보니까요. 내년에 기껏해야 한 번 인하할 것 같다. 그것도 5월에나 가서야, 3월에나 가서야 인하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흐름, 기대했던 것을 받지 못한, 선물을 받지 못한 아이처럼 약간은 좀 슬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도 살펴볼까요? 저금리 시대는 끝났나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중립금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파월 의장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인하 결정 박빙이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 중립금리에 현저하게 접근했다. 즉 중립금리에 도달을 하면 인하를 멈출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립금리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경제를 누르지도 또 부양하지도 않는 금리 수준으로 연준이 장기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의 금리가 되겠습니다. 이 중립금리 고정된 값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값도 아니죠. 다만 예상을 할 뿐인데요.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추가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중립금리에 있습니다. 지금 예상값의 상단 그리고 하단입니다. 중립금리가 만약에 높다면 그 상단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낮다면 이 정도까지도 바라보고 있기는 한데요. 상단 기준으로 봤을 때 정책금리 꽤 많이 가까워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서 계속해서 인하를 해서 중립금리 수준 아래로 내려갈까 그런 두려움에 연준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파월 의장의 어제 발언입니다. 중립금리가 정확히 어딘진 모르겠지만 현재 100bp만큼 그러니까 9월, 11월, 12월에 내린 그 정도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은 확실하다.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추가 인하에 신중을 가할 것이다. 가까워졌을지도 모르는 중립금리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파월 의장의 입장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월 의장 또 이전 9월 초저금리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었습니다. 두고 봐야 알겠지만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다. 내가 느끼기에 중립금리는 당시 금리보다 그러니까 초저금리였을 때보다 한참 위에 있을 것 같다. 초저금리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라라고 이미 지난 9월에 말한 바 있고요. 또 이번에도 계속해서 중립금리에 많이 도달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발언들을 살펴보면 우리 이제 초저금리 시대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금리가 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추가 인하는 버블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주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들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증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더 인하해서 저금리로 만들어 버린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여기서 주가가 더 나아갈 수 있는데요. 펀더멘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증시는 버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금값도 이어나가고 있죠. 사상 최고치기로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는 국제 금값인데요. 여기서 추가 인하가 돼서 더 올라간다면 버블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밤사이에는 조금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10만 선을 돌파했고 11만 선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내년에는 20만 달러 선까지 갈 것이다라는 주장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에 환호를 하면서 나아가는 비트코인 가격, 여기서 더 올라가면 버블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추가 금리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입장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의 사이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초저금리, 우리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주식시장 위험자산에 우호적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를 기다리고 또 환호하고 있는 것이었을 텐데요. 소원을 빌 때는 좀 조심히 말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버블을 만들어내지 않은 정말 적정한 경제도 키우고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만드는 적정한 기준금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 연준이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초저금리 시대에 대한 기대보다는 향후 어떤 테마가 또 어떤 주도주가 있을까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GDP 확정치,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기존 주택 판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발표입니다. 자, 12월 20일인가요? 예, 20일 금요일이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개인 소비 지출만 발표되면 거의 다 발표가 되는데 이게 지금 루틴대로 돌아가는 게 주별이 있고 월별이 있고 뭐 연간 이렇게 있잖아요. 12월 달 경험해 봤으면은 지금 내년도 1월 달부터는 이제 그 루틴대로 뭐가 언제 발표되는지, 무슨 의미인지 대각 윤곽 잡고 내년도부터는 미국장 대응할 수 있겠죠. 특히 369 12에는 그 파월이 아닐 수도 있고 다음에 의장이 바뀌더라도 FOMC 회의에 성명문 그다음에 이제 발표, 방송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경제 전망 요약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GDP는 3번 발표가 되죠. GDP가 예비치, 잠정치, 확정치. 그래서 지금 확정치가 발표가 됐어요. 확정된 거. 세 번째 이제 완전히 정해진 거죠. 이거는 지금 중순쯤 발표가 되는 거, 중후반이죠. 12월 19일이니까. 그렇죠? 예비치, 잠정치, 확정치니까 확정치가 맨 마지막이니까 제일 늦게 발표가 되겠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시기가
자, 지금 예상치 상해 나왔어요. 이거 지금 파월이 그 경제 전망 요약에서 GDP랑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그 다음에 실업률 이렇게 4개 발표하잖아요. 경제 전망 요약에 그렇죠? FOMC 회의록에 이 지금 369, 12에는 경제 전망 요약이라고 따로 담기고 그 4개 경제 지표 전망 발표되고 점도표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GDP 예상이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연준 홈페이지에 이 맨 밑바닥에 3개에도 GDP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GDP에도 또 개인 소비 지출이 그 항목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개인 소비 지출과 GDP, 실업률 요 3개는 정말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매파든 비둘기파든 그렇죠? 이 그 최대 고용의 방점을 찍는 비둘기파라던가 물가 안정의 방점을 찍는 매파라던가 어쨌든 자기가 금리 결정을 표를 던지기 위해서 보우만이나 해맥처럼 뭐 반대표를 던지던 나머지처럼 만장일치를 따라가던 어쨌든 간에 이런 지표들을 아주 자세히 본다. 이제 나왔죠. GDP가 2.8 예상이었는데 3.1로 좋게 나와버렸죠. 그렇죠? 3.1로 좋게 나왔어요. 미국의 덩치는 계속 커지고 있다. GDP는 이제 덩치나 키예요. 계속 미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고 예상치보다도 더 성장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어제 말한 게 틀린 말이 아닌 거죠. 매파적 금리 인하 그리고 신중한 인하.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뜨거워버리면 너무 뜨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파들이 나서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눌러줘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할 타이밍은 이미 끝났고 금리 인하 아니면 동결인데 자꾸 인하를 치려고 하니까 매파들은 지금 이런 거 보는 거죠. 이렇게 뜨거운데 여기다가 금리 인하면은 불에다가 기름 붓는 꼴이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국내 총생산 Q&Q입니다. 이게 연율로 환산되어 가지고 지금 나온 건데 여기에 개인 소비 지출 여기 들어있죠. PC가 여기 들어있어요. 개인 소비 지출이 PC라는 항목이 GDP 항목에 여기 들어있어요. 그 개인 소비 지출 그 중요시하게 본다고 했잖아요. 연준에서. 그리고 총 자본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값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이 되게 중요하죠. 미국은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순수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일본도 그렇고. 그렇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순수출이 많아야 좋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야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야지 순수출이 플러스일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마이너스고. 근데 얘네는 미국은 자기네 내수로 다 해먹기 때문에 소비 지출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 소비가 살아나면 수출이 안 되고 말고 그냥 경기가 살아나고 덩치가 커져버려요. 얘네는. 부러운 나라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GDP는 좋게 나왔다. 이제 좀 빨리 갈게요. 너무 설명했네. 자, GD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번 2020년 때 휘청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2.8이었는데 3.1 나왔고 바로 전달에 11월 27일 날 그다음에 10월 30일 보시면 다 말일에 나오는 거 아시겠죠? 확정치는 거의 말 후반에 나옵니다. 자, 2.8, 3.2, 2.8. 더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상치 하회 나왔다가 예상치 부합 나왔다가 예상치 상회. 계속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점점 더 좋아졌죠. 그렇죠? 예상치 상회를 찍어버렸습니다.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실업수당 청구 4주 평균. 자, 이거는 매 주간마다 나오기 때문에 주간마다 매주 보니까 한 달에 4번 나와버리니까 변동이 심할 수가 있으니 4주 평균을 낸 거를 보통 보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지금 예상치 조금 상회가 나왔네요. 22만 5천 건인데 22만 5천 건 밑부분이 좀 달라요. 그 4주 평균은 조금 올라갔다. 이건 4주를 평균 낸 거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은 4주 평균은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죠. 실업자가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근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요건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저번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낮게 나왔는데 저번 주 걸 이번 주 발표하니까. 근데 4주 평균은 높아졌어요. 네,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끌어내렸는데 이 3 더하기 나머지 3주를 했더니 올라갔던 거죠. 이번 주에는 끌어내렸잖아요. 근데 3주 동안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평균이 올라갔어요. 4주 평균은 올라갔다. 근데 일단 이번 주는 다시 하락을 해서 또 좋아졌다. 지금 보면은 다 예상치 상해 나오다가 예상치 하회가 나버렸어 또. 그렇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실업률이 지금 내려가는 거잖아요. 실업률까지 연결이 결국 되는 건데 실업 청구 건수가 내려가서 실업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고용 시장도 지금 잡히고 있는 모습.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것도 예상치 하회가 나왔네요. 190만 건 가까이 되는데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연속 계속 실업자인 사람,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 요것도 지금 꺾였습니다. 일단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꺾였는데 이 건수 자체는 아직도 높은 부분에 있다.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요. 뒤로 가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개념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기존 주택 판매. 기존 주택 판매는 기존에 있던 주택이 판매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 가지 지리적 위치 부분으로 따로 지금 발표가 되고, 그리고 절대 판매 대수 통화 기준 지역별 평균 판매 가격 우리 지금 뭐 반영이 되고요. 마감된 거래가 포함된다. 그래서 지금 예측치 상회가 나왔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도 좋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주택도 잘 팔렸고, 자, 기존 주택 판매도 밑에서 치고 올라왔죠. 이것도 지금 2달 연속 예상치 상회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발표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자, 그 기억나세요? 연초에는 ISM, 그다음에 S&P에서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가 차례대로 발표가 되죠. 그다음에 중반에는 S&P에서 플래시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라고 그 다음 달에 발표되는 ISM보다 한 발 먼저 발표되는 선행지표 성격으로 발표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월 후반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지금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필라델피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되는 이 지금 설문조사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연방준비은행 중에서 필라델피아랑 뉴욕 같은 경우에는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를 하는 거라서 기준이 0이고, 그렇죠? 아까 ISM하고 지금 S&P는 다 50이 기준이고, 시카고 구매 공급 관리자 협회 PMI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그것만 50 기준이라고 했죠. 이건 0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50 밑이 아니고 이게. 그리고 요거는 지금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중에서 제조업 지수 헤드라인에 나온 건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건 그중에 사업 실태라는 지수를 해놓은 건데 예측치가 39인데 30으로 더 낮게 나왔다. 뒤로 가겠습니다. 제조업은 아주 좋지가 않아요. 계속. 자, 이게 지금 꺾여서 완전 이게 내려온 모습이죠. 예상치 하회가 나왔고요. 저번 달에 예상치 상회가 깜짝 예상치 상회가 나왔었는데, 자, 이건 0 기준입니다. 50 기준 아니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보죠. GDP 같은 경우는 지금 GDP가 3.1이 나왔잖아요. 예상치 상회가. 근데 여기서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요거죠. PCE잖아요.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여기서 PCE, 앞자를 따면 PCE잖아요. 여기 개인 소비 지출이 GDP 항목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크잖아요, 여기. 그렇죠?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가지고 GDP가 예상치 상회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오르는데 그거 어제 얘기했잖아요. 평균 임금이 오르는 거를 먼저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소비자로 내가 슈퍼마켓에서 사는 가격이 올라도 내 임금이 오르잖아요. 그거를 물가를 감당하면서 살아갈 정도로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물가라는 게 사 먹는 물가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연봉도 물가이기 때문에 그거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노동자로서 소비자로서 같이 생각을 해야지. 소비자로서 야, 짜장면 가격 올랐네. 물가 올라서 미치겠다. 이 얘기만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매파 입장에서 물가를 무조건 때려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둘기파적인 거를 하면은 물가가 조금 오르지만 소비자 물가가 오르지만 평균 임금도 오르니까 우리가 그거를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GDP가 올라간다. 개인 소비 지출이 저기 들어있으니까. 그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임금이 소비자 물가를 커버치면서 오르면은 그러면은 그 고용 안정을 위해 가지고 금리 인하를 조금 도모할 수도 있죠. 그게 비둘기파적인 면모인 것이고. 자, 여기 GDP에서 지금 요 3.7 GDP 퍼스널 저희군요. 지금 개인 소비군요. 개인 소비가 지금 두 번째죠. 네. 여기 나쁜 측면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놨네요. 긍정적인 측면 아까 얘기를 안 했어요. 이 두 개는 앞에 두 개 그림 있죠. GDP 그림하고 요거 그림. 요거는 긍정적인 측면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제가 긍정적인 측면. 이제 오늘 지표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 분류를 했어요. 긍정적인 측면이 두 개 있는데 아까 이 2.8로 GDP가 예상이 되던 게 3.1로 예상치 상회가 일단 나왔고 그 다음에 개인
개인 소비가 3.7% 증가로 아주 탁월하게 평균 3.1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거. 소비가 살아났다는 거.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쁘지 않은 측면. 그러니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측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나타났어요. 이거는 22만, 여기는 계절 조정을 해준 거. 그렇죠? 시즌이 들어가면, 낮 시즌이 들어가면은 계절 조정 안 해준 겁니다. 두 개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두 개 다 완전히 확 꺾였죠. 저번 주에 비해서 확 꺾였습니다. 이게 나쁘지 않은 측면이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으니까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줄어들었다. 뉴욕이란 텍사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실업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뉴욕이 살아나고 있다. 다시 I love 뉴욕을 부르면서 놀고 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계속 청구 건수. 계속 청구 건수는 아직 그 규모로 보면 아직도 높죠. 지금 2023년도에 여기 190만 건도 안 됐었잖아요. 지금은 190만 건에 육박하고 있죠, 지금.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 이게 나쁘지 않은 측면입니다. 요건 4주 평균이거든요. 4주 평균은 조금 올라갔지만 보시면은 4주 평균도 지금 2024년도 초반에 기록했던 4주 평균치에 비해 4주 평균의 지금 절대값이 상당히 내려가 있어요. 22만 5천 건으로. 그렇죠? 상당히 내려가 있는 데다가 계속 실업자들도 조금 줄어들고 있다. 나쁘지 않다, 이것도.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나쁜 측면입니다. 나쁘게 나온 거. 제조업은 엄청 나빠요. 제조업은. 자, 여기에 아까 전에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는 기준이 0이라고 했죠. 지금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마이너스 16.4가 나와버렸거든요. 완전히 제조업이 그러니까 이 뉴욕은 금융의 도시잖아요. 필라델피아는 정유 산업의 도시고 시카고는 자동차의 도시예요. 디트로이트는 철강의 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지수라는 거는 거길 대변해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금융의 도시긴 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름이 붙어 있지만 제조업 지수가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약간 선행지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시카고나 필라델피아나 뭐 디트로이트나 이런 데는 지역색이 상당히 강해요. 거기는 제조업으로 부흥한 지역이고 망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정유 산업이 굉장히 좋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심리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마이너스 16.4가 나와버렸다. 제조업 필라델피아의 정유 산업은 굉장히 악화되는 지금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반 활동 기대치입니다. 자, 일반 활동 기대치도 30.7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 지금 12월 달에 일반 활동 기대치인데 무려 여기서 빠진 폭이 26포인트예요. 아까 56에서 30.7까지 빠졌던, 아까 보여드렸던 게 그예요. 사업 실태 지수 혹은 일반 활동 지수라고 불리는 게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에 나왔던 30.7, 요게 그 전달에 56이었거든요. 26포인트나 빠졌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네. 자, 이 지금 추악한 측면이 안 나왔군요. 자,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84% 매출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순수익이 1.87로 순손실이 났던 것이 반전이 되었고요. 순이익도 순손실이 났던 게 반전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주자, 이것도 순이익으로 돌아섰는데, 문제는 시장의 기대치에 만족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네트워킹 비즈니스가 46% 늘었고요. 모바일 비즈니스, 그다음에 엔비디드 비즈니스가 19%, 10%씩 빠졌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3% 늘었고요. 여기 지금 50%를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네트워킹 비즈니스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게 안 좋은 지금 상황으로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디램이 73%, 낸드가 26% 올랐는데도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키옥시아가 데뷔를 했는데 일본 시장에 데뷔를 드디어 했죠. 계속 문을 두들리다가. 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디램 시장에서 3위잖아요. 삼성전자 1위, SK하이닉스 2위, 3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는요. 똑같아요. 삼성전자 1위, SK하이닉스 2위, 3위 키옥시아거든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디램은 컴퓨터 전원을 끄면은 날아가 버리는 휘발성 메모리고, 이 낸드 플래시는 전원을 꺼도 계속 남아있는 거죠. 우리 디지털 카메라에 끼는 SD 카드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핸드폰에 용량이 모자라서 사진
뭐 동영상 많이 찍으신 분들 SD카드 추가로 끼죠. 그 SD카드는 빼도 핸드폰 전원이 꺼져도 거기에 남아있잖아요. 우리의 추억이. 그게 낸드 플래시잖아요. 어쨌든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다 메모리, 기억을 저장하는 장치인데 D램은 휘발성이고 낸드 플래시는 비휘발성이라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어쨌든 그 두 개, D램하고 낸드 플래시로 대표되는 그 두 개 아이템을 갖고 있는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 거기에 마이크론하고 키옥시아가 있는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시장 쪽을 굉장히 강화했다고 해서 잘 나올 것 같았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쳐가지고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D램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HBM도 결국 D램을 쌓은 거기 때문에 D램이잖아요. 엔비디아의 아무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팔아도 안 남아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키옥시아가 여기 일본 시장에 대비를 해버리면서 지금 어제 10%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 키옥시아가 요 상장 자금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지금 일본이 옛날에 잃어버린 반도체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TSMC를 시골인 구마모토 현에다가 공장을 유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키옥시아의 또 등장이 물론 SK하이닉스가 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키옥시아가 오르면 팔면은 시세 차익도 많이 나고 요 지금 또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사채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키옥시아가 이 상장 자금을 가지고 만약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2강에 도전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지금 D램 낸드 플래시 가격이 메모리 가격이 전부 다 떨어지고 있고 급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메모리 가격이 오를 때 봄도 느끼지 못했는데 꺾여버리니까 바로 그냥 겨울로 직강화해버린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만 HBM으로 조금 잠깐 찍먹 재미 받고 근데 키옥시아가 이렇게 등장해버린다. 저기 D램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이 있고 그럼 경쟁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가 줄을 세워놓고 너네 줄을 서시오 했는데 그럼 여기서 비싸게 부르는 거를 엔비디아가 택할까요? 아니면 이 나머지 3명에서 엔비디아를 택할까요? 엔비디아가 얘네를 택하겠죠. 갑을 관계가 더욱더 명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혼자 하고 있다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퀄테스트가 통과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하고 있죠. 낸드 플래시도 똑같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SD카드 이런 거 팔고 있었는데 키옥시아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자기가 경쟁에 뛰어들어서 단가를 낮춰버려요. 그러면 이제 다 피투성이가 되는 지금 D램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3강이 더 치고 올라와 버리면은 더 급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D램 낸드 플래시 시장이 완전히 이 지옥문을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제 키옥시아의 대비는 일본 시장은 지금 굉장히 조금 뭔가 새로운 큰 기업이 들어와서 활발해졌지만 이건 지금 한국 기업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지막이죠? 네. 자, 이 지금 오늘 나쁜 측면, 뭐 좋은 측면, 추악한 측면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일단 마이크론하고 키옥시아 이게 지금 찜찜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키옥시아까지 D램 낸드의 처절한 보릿고개의 문이 열리다. 악재 반영은 1등입니다. 올 한 해 국내 증시의 분위기가 그러했죠. 어제도 동일했는데요. 양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을 장 초반부터 보이면서 결국 회복을 해주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1.9%대 하락이 나오면서 이날장에서도 연준 그리고 마이크론이라는 겹 악재에 시장이 크게 노출이 되면서 외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었지만 실적 전망,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날장에서 국내 대형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락 흐름이 나왔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4.6%까지 주가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장에서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실제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SK하이닉스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줬던 외국인들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을지 오늘장에서의 분위기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우리 국내 증시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이 환율 이슈도 있었죠. 장중 기준으로 1,450원 선을 돌파하면서 이 환율에 대한 부담감, 증시가 그대로 느껴갔던 하루였고요. 이 시장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 그 안에서 부각됐던 거는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이날장에서 52주 신고가 정치 테마성을 띠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음 장을 통해서 전반적인 테마와 이슈의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매일이 고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는 테마들 위주로 지속적인 순환매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만 워낙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재건 같은 경우는 연일 시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트럼프 그리고 이 러시아 측의 입장을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서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팔로우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날장에서는 전진 건설 로봇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실제로 우크라 재건과 관련을 해서 사업에 체결해놓은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SG나 대동 같은 기업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초전도체나 양자암호 같은 경우도 사실은 테마성에 훨씬 가까운 종목이기는 합니다. 초전도체 지금 작년부터 해서 한 번씩 시세가 나올 때 강하게 슈팅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날장에서도 카이스트가 세계 최초로 소형 초저온 냉각 장치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린 리소스가 상한가 안착을 하기도 했고요. 워낙 테마성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테마성이 강한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술의 상용화라던가 어떤 회사가 그래서 정말 기술력을 이끌고 갈 것인지를 놓고 아직도 시장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명확한 주도주가 없는 대표적인 이 테마성의 장세 중 하나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미국 쪽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강하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퀀텀 컴퓨팅은 1,700% 가까이 지난 6개월 동안 주가 상승이 나왔었고 리기티 컴퓨팅도 710%나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아직 미국 주식만큼이나 국내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지난주부터 해서 연일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들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잠잠했기 때문에 더욱더 정치 테마주들의 부각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유승민, 김동연 그리고 우원식 의장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도 사실상 이 정치 테마주가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과 하한가를 갔던 종목들 정치 테마주로 확실하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주가 어제는 오랜만에 시간에서 강한 반등을 보였고요. 어제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강한 상승을 보였던 우원식 의장 관련주들은 하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대권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선을 그으면서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는 하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어쨌든 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혹은 그 외 다른 제3자의 인물이 될 텐데 그동안 우원식 의장이 시장에서 연일 부각을 받다가 이쪽에서는 아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새로운 인물이 시간에서 등장하기도 했죠. 황교안 전 총리가 부정선거는 맞는 사실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돕겠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았는데요. 일단 관련주들 이 정도로 종목을 추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워낙 시세가 빠르게 바뀌고 있고 시장 안에서 수급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작은 코멘트 하나로 시장 안에서 수급
쏠림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주목하시면서 관련주들 일단은 추려봤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 이슈들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고환율 때문에 시장에서 울고 웃는 종목들 나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당분간은 고환율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집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원달러 환율 1,500원까지 간다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장중에서도 1,450원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훨씬 더 체감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있었던 페드의 매파적인 금리 인하 때문에 어제 환율이 15년 만에 1,450원 돌파를 했는데 거기에 국내 경제가 부진한 부분, 내수의 부진이라던가 수출 둔화 흐름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고환율과 관련된 수혜주를 먼저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전자 쪽, 조선이나 해운 쪽에게는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게 정말 장기화로 가게 된다면 이 국내 경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식이 되면서 모든 전반적인 섹터에게는 악재처럼 작용이 될 수는 있겠고요. 그리고 당장에 이 환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업종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정유사, 이 화학 관련주들 워낙 가치 하락에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실적 악화 우려감이 있는 업종들도 있어서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환율이 10원씩 상승할 때마다 현대와 기아차는 연간 2천억 원의 수혜를 받아간다고 합니다. 워낙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니만큼 이 환율 수혜주들을 잘 선별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가장 떠오르는 섹터들 또 그 안에 함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해서는 실리콘투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런던 쪽에 매장을 오픈하기도 했고요. 국내 미민박스와 함께 미국 시장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일단 내년 3월 양해 전까지 중국 쪽에서의 경기 반등 기대까지 나오면서 화장품 그 안에서도 실리콘투 많은 증권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환율 수혜주로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제 삼양식품이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역대 신고가 들어갔고요. 중국 현지에 법인을 증설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 환율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업종보다도 강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부분이 조선이 될 것 같은데 최근 조선주들 지속적인 52주 신고가 돌파 랠리를 보이면서 업종 자체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증권가에서는 하나오션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MRO 사업과 관련해서 두 건의 수주를 실제로 체결을 해내면서 그 안에서도 가장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그 외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슈와 또 호재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밤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보조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을 완료했다라고 하고 직접 보조금이 6,600억 원 그리고 정부 대출까지 함께 포함이 돼서 일단은 6,600억 원대 직접 보조금 지급 계약 체결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웨스트 라피엣에 SK하이닉스가 5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 해당 보조금은 이쪽 공장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해당 공장에서는 최첨단 패키징 시설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을 생산하겠다라는 거고 일단 공장 자체는 28년 하반기부터 가동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대만 쪽의 반도체 기업들, 미국 반도체 기업, 그리고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의 보조금 최종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반도체 업계 인사들의 말에 의하면 트럼프 취임 전에 확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물음표로 남아있는 만큼 오늘 두 종목에 대한 주가 변동성에는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PCE 물가지표 발표가 됩니다. 오늘까지도 이제 고용 새벽에 함께 확인을 했었고 여전히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라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내년 연준 금리 결정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올 수 있는 물가지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국내 증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는 게 좋을지 일단 오늘 개장 상황도 이데일리와 함께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안에서의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밤사이에 미국의 FOMC 충격에서 벗어나나 싶었던 뉴욕 증시. 장 후반, 장 막판에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유지했는데요. 이로써 11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1% 그리고 0.09%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빅테크도 장중에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다 오름세였는데 장 후반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애플이 지금 상승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1.37% 강세로 보였고 테슬라 장중에 대비해서는 낙폭을 그래도 조금 줄이면서 0.9% 하락으로 거래를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주요 경제 지표 두 가지가 공개됐는데요. 일단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3.1%로 나왔습니다. 잠정치보다 0.3%포인트 높았고요. 그리고 예상치 상회하면서 미국 경제가 양호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연은이 집계하고 있는 GDP 나우에 따르면 4분기 GDP 성장률도 3%대로 예상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미국 경제에 강한 흐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공개됐습니다. 신규 건수 22만 건으로 전주 대비 2만 2천 건 감소하면서 예상치도 하회했고요. 그리고 2주 연속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도 187만 4천 건으로 전주 대비 5천 건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용시장 아직도 꽤 견조하게 안정화된 흐름 보이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미 FOMC 충격을 다 벗어난 시장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폴 믹스 하베스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공동 CIO는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하락했던 것을 보면 조정이 좀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시 액션을 취하기까지 좀 기다리는 것을 추천한다. 즉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대기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반면에 톰 리 펀드 스트랩 글로벌 어드바이저 리서치 헤드는 패닉 리액션, 그러니까 패닉 셀링이 단기에 그칠 것이다. 어제 힘든 하루였지만 펀더멘털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장에서 FOMC 충격으로 인해서 빅스 지수, 일명 공포 지수라고 불리죠. 이 빅스 지수가 74% 폭등을 했었는데 과거에 이처럼 크게 올랐던 4번의 경우 모두 한 달 안에 다 회복을 했었다. 그러니까 1월 중순, 1월 말 전에 또 시장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빅스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실 전장에서 28 수준까지 단숨에 찍기도 했습니다만 밤 사이에는 15%가량 하락하면서 23 수준으로 내려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6%에 지금 도달하려는 모습들이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정말 하향 안정화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함께 하향 안정화가 되는지 꼭 같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장 분위기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테크 대체로 다 오른 가운데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유틸리티가 전반적으로 다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금융도 전날 하락분을 좀 만회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관련된 소식 확인을 해봤고요. 애플과 엔비디아, 아마존이 있었는데 그 이슈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입니다. 밤 사이에 1.37% 오르면서 무려 7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서학개미가 지난 5거래일 동안 순매수 상위 8위에 올렸던 것도 바로 이 엔비디아의 상승의 2배를 가져가는 레버리지 ETF, NVDL이었는데요. 과연 서학개미의 이런 배팅이 들어맞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마존 밤 사이에 1.27% 올랐는데 파업 소식 들려왔습니다. 4개 주에서 운전사가 크리스마스 바쁜 시즌을 앞두고 파업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아마존 운송 차질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주가에도 그런 차질이 없는 게 바로 반영이 된 것 같죠. 이렇게 파업에 돌입한 인원들이 1%도 안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충격 적을 것이다 밝힌 것이고요. 또 밤사이 테슬라는 FOMC 충격에서 못 벗어난 것 같죠. 0.9% 내림세를 이어갔는데 서학개미는 여전히 순매수 1위로 테슬라를 꼽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론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전날 시간외에서 급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정규 거래에서도 무려 16%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이후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이 조금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기존의 매수 의견을 중립으로 또 목표 주가 125달러를 11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분기 심지어 3분기까지도 총 마진이 약할 것 같다라는 게 의견이었고요. 반면 매수 의견 유지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다만 8%러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낮춘 모습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적을 다 소화한 증권사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새롭게 제시할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이키 장 마감 이후에 실적 공개했습니다. 실적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이키의 주가 사실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좀 미미한 흐름이었습니다. 0.26% 오름세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매출액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더 많은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8% 줄어들어서 64센트 정도 예상이 됐지만 78센트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외 거래에서 크게 튀어올랐는데요. 현재 6%대의 시간외 거래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뉴욕 증시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FOMC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미국 증시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악재가 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합의한 임시 예산안 처리 반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에 따라서 임기 종료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밤 자정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20일까지 처리가 불발된다면 셧다운, 그러니까 현지 시간 기준 토요일부터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셧다운은 증시에 안 좋습니다. 변동성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투자 심리 어느 정도 부활이 된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 여전히 하락세, 급락세를 보이고 있었죠. 과연 우리 반도체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소식 더 들어와 있죠. 일단 SK하이닉스와 미국이 6,600억 원의 보조금 지급을 최종 계약 맺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예비 계약보다 그 금액이 소폭 증가했는데 과연 이 소식이 개별적으로 SK하이닉스 긍정적인 흐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대형주들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가 108 수준에서 계속 높게 머물러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상대적인 가치,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하시면서 시장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목요일장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시그널까지 함께 잡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식 파월 얘기 안 할 수 없죠. 여파가 지금 그만큼 어제 우리 시장에 컸습니다.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매의 발톱을 꺼낸 파월, 환율 금융위기 이후 첫 1,450원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을 충분히 얘기가 나왔겠습니다만은. 이번 올해 말,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이 FOMC는 여느 때 FOMC랑은 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항상 이제 어느 결론이 나오면 이제 동결이든 뭐 인하든 인상이든 이제 보통 만장일치로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뭐 FMC 의사로 공개됐을 때 뭐 일부 의원들이 뭐 소수가 뭐 이제 좀 다른 대세와 좀 다른 얘기를 했다 이런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 소수가 아니라 약간 전반적인 느낌이라는 분위기가 나올 정도로 경론이 좀 치러졌다. 심지어 파월 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좀 진통이 있었다라는 식을 좀 애둘러서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금리를 내리긴 했는데 예정대로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 지금의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 특히 인플레 상황을 봤을 때는 이번에 금리를 내리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우려들이 연준 FOMC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컸었다. 평소보다. 그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이걸 이제 한마디로 좀 돌려놓고 얘기하면 그만큼 연준조차도 상당히 지금 내년에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느끼고 있다. 불확실성은 이제 다른 동의어로 얘기하면 불안감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번 FOMC 회의에서도 좀 논의가 된 거고 노정이 된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실제로 시장에서도 좀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급락을 했고 오늘은 보합권 수준으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시장의 불안감들이 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쪽으로 본다면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 기준금리 차이가 사실은 1.5%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고 연준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너무 약세해서 조금 뭐 강세로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좀 환율이 좀 반등을 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좀 있었죠. 좀 이게 좀 떨어져야 되니까 우리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근데 아까 제목에서 보였던 것처럼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다시 1,450원대를 돌파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 이런 연준의 예상 어떤 밖의 매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 외환시장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격탄이 되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창용 총재가 기자간담회까지 열어서 얘기를 했었던 이거 우리 빨리 추경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이런 부분들의 좀 목소리가 더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어제 보니까 이제 오늘 조간신문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그런 내부적인 얘기들 국내에서도 한 10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빨리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하나하나 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글쎄요, 요즘 뭐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정치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오기는 하지만 국내 경제를 또 살려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추경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더 논의가 좀 가시화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반도체주 얘기 안 할 수 없죠. 어제 반도체주들 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3.2%, 하이닉스는 이제 4.6%, 거의 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부진은 했지만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부장 관련주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게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마이크론의 실적이 특히 실적 가이던스가 내년에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마이크론이 글로벌 메모리 3사 중에서 제일 먼저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머지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실적 발표에 일종의 가이던스, 뭐 바로미터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특히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오니까 이게 가뜩이나 좀 시장 상황 좋지 않고 환율도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표주 두 종목에 큰 타격을 좀 준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제 전방 수요, PC라든가 스마트폰 등 IT 전방 수요가 좀 부진한 것도 있고요. 사실 제가 좀 더 우려하는 거는 이 범용 반도체 쪽, 앞서 말씀드리는 PC라든가 IT 쪽의 이 전방 수요라는 게 사실 범용 반도체들이 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니까 이쪽에 이제 중국의 이 영향이 참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게 이제 걱정입니다. 중국이 당연히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뭐 대대적인 투자, 보조금 등등등 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긴 한데 어쨌든 선단 쪽, 그러니까 첨단 쪽의 제품이 아니고 범용이다 보니까 그 여파가 지금 영향을 전반 미치고 있다. 가격이 계속해서 단가가 한 30% 떨어졌다고 하니까요. DDR4 같은 이런 범용 반도체들. 그런 여파들이 또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에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도 걱정스러운데요. 이 부분이 내년에 좀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지금 일단 미국 쪽에서는 중국산 반도체,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우리가 좀 받을 수 있기는 한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의 이런 반도체 수요가 또 만약에 줄어든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전체 수출의 한 4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한테는 또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걱정스러운 대목이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지금 이 4분기 영업 어떤 실적 전망치가 삼성 같은 경우는 한 4%,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2% 가까이 한 달 전에 비해서 전망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도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내년에 이 엔비디아의 이 블랙엘 울트라가 출시가 되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내년 상반기에 당장 나온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는 얘기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내년 2분기 정도가 넘어가야 이제 좀 뭔가 반등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겠냐. 아직까지는 조금 우울한 얘기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예, 밸류업 얘기 좀 오늘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 나온 걸 좀 가져왔는데요. 요즘에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 어떤 계획을 발표를 하면 주가가 좋습니다. 반면에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다. 이 얘기는 별로 시장에서 약효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굳이 옛날식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소문에서 하고 뉴스에 팔라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밸류업 지수 같은 게 좀 그런 면이 있고요. 근데 주주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회사들의 주가가 좋은 거 보면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흐름으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좀 보면 밸류업 그 지수에 특별 편입된 5개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현대모비스는 5% 넘게, KB금융도 한 3% 가까이 올라서 이 두 종목은 괜찮은데요. 나머지 3종목, 즉 KT하고 SK텔레콤은 좀 떨어졌고요. 하나금융지주도 1% 조금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이 3종목은 좀 부진합니다. 반면에 최근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 이 밸류업 정책을 발표한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5% 넘게 올랐으니까 상당히 좋죠. 그밖에 HD, 현대그룹 계열사들 주가들이 대부분 다 올랐는데. 뭐 현대중업 같은 경우는 9%가 넘게 올랐으니까. 근데 좀 최근에 조선주가 좋은 영향이 좀 있어서 이걸 뭐 밸류업 계획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HD현대그룹 계열사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이 조선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좀 같이 맞물려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이 또 중요하죠. 일단 투자자들이 지금은 편입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내려간 상황이고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거고 이걸 또 거꾸로 얘기하면 앞으로 이제 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주환원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걸 또 실천을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팔란티어 얘기를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팔란티어 얘기 참 최근 들어서 한 2-3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언제부터 이렇게 팔란티어를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했는지 싶을 정도인데 일단 주가부터 보시죠. 올 1월에 16달러 정도였던 주가가 지금 71달러니까 대략 4배 이상 좀 오른 거죠. 그것도 또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 70%가 넘게 올랐으니까 사실은 그 전에 그 정도 한 3배 넘게 올랐으면 뭐 고평가 논란이니 뭐니 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한데 전혀 트럼프 당선 이후에 더 기세가 등등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팔란티어 주가가 그렇게 급등했던 또 배경 가운데 우리 서학개미들이 또 열심히 사준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예탁결전의 자료를 보니까 현재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 12월 들어서 서학개미의 최애 종목,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바로 팔란티어였습니다. 4억 4천만 달러 가까이 샀는데 테슬라가 4억 1천만 달러 조금 넘게 샀으니까 테슬라보다도 3천만 달러 이상 더 샀다.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주수로 따지면 굉장히 팔란티어 주식을 많이 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실적도 워낙에 좋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무엇보다 이렇게 팔란티어 주가가 올해 4배가 넘게 이렇게 올랐던 가장 큰 배경을 결국 살펴보면 주도주 교체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올해는 AI 관련 하드웨어들이 아주 크게 부상한 해라면 내년에는 AI 소프트웨어들 쪽이 부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 주자가 바로 팔란티어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4배가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들이 많이 좀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팔란티어가 많이 올랐고 또 다른 AI 관련 소프트웨어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매기가 팔란티어 하나만 집중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을 앞두고 더욱더 요즘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팔란티어를 보면서 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예,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또 시장이 좀 크게 출렁거리죠. 그래서 오늘 또 IM증권 이영훈 이사님 나오시는 날이어서 시장 얘기 또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이사님 또 말씀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뉴욕 시장은 어제 급락을 하고 오늘 새벽에는 보합권이긴 한데 어쨌든 기세는 많이 좀 주춤하지 않냐. 뭐 이틀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일단 뭐 오늘 뉴욕 시장 결과 총평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저께 얻어맞은 거가 이제 워낙에 컸고 그렇죠. 막판에 이제 투매 나왔다 하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자연스러운 반등도 좀 시도가 됐었던 것 같고요. 네, 기술적 반등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나온 지표들 자체가 이제 예전 같으면 호재로 인식됐을 것 같은데 GDP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오고 3.1%. 네. 아유 참.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갈 거라고는 제가 좀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는 상상을 못했었던 우리가 3% 하면은 우습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경제 그렇죠. 우리 성장률이.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2%가 안 되는 분위기에서 미국이 3%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괴리감을 좀 느끼기는 하는데 그런 지표에다가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예상보다 또 적게 나오고 네. 골디락스 얘기 또 나올 만도 한데 그렇죠. 지금 이제 포커싱 됐던 거는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하는 게 좀 어려워지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보여지니까 이제 약간 혼조세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 아마 그 PC 지표 발표 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선물 옵션 만기 미국이 예. 네, 그 여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변동성이 여기서 잦아들 거냐 아니면은 조금 더 커질 거냐 하는 거는 오늘 지나가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그냥 계속해가지고 미증시 관련해가지고 12월 들어서 제가 아예 접근을 지금 못하게 막고 있다고 했던 것도 쏠림 자체가 지나치게 과하다. 근데 과한 지표들이 너무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좀 경계를 좀 하자는 취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뭐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당장, 그러니까 지금 끝난 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 미증시가 향후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 이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 마지막 날인 내일 장이 뭔가 그런 방향성을 조금 가늠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신다는 거구나. 네, 네. 예. 만약에 내일도 장이 조금 뭐 부진하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도 포지션 갖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좀 확 눌렸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장기적으로 더 좋아지려고 그러면 조정을 받고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이게 간당간당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이게 숨이 자꾸 조여오잖아요. 근데 조여오는 그 불편한 투자를 하는 거는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이게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주식을 갖고 있어도. 맞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정을 받을 때 제대로 한번 받아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 기회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정의 말씀은 대략 한 10% 정도 수준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그게 보통 이제 고점 대비해 가지고 10% 이상 빠지면은 이제 진짜 조정 들어가고 추세 하락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레인지 내에서 버텨주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흐름으로 왔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는 지금 저 주식은 트럼프 2년 차 정도까지는 볼 생각인데 확 빠졌으면 좋겠어요. 더 사시려고? 네. 네. 사실은 그런 아마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던 전기차 회사라는 인식은 이제 올 들어서 거의 뭐 확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이 완전히 그야말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테슬라라는 네, 이 회사 자체에 대한 성격이 그런 회사들의 어떤 흐름 같은 부분들도 좀 있겠고 오늘 이사님 사실 제가 오늘 나오시는 거를 뭐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긴 한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니까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요즘에 좀 미국 경제,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나 뭐 우리 경제를 떠나서 합쳐서죠. 뭐 결국은 글로벌 경제나 미국 경제나 대단한 그런 뭐 표현이 조금 센 데는 대공황 얘기까지 나올 정도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또 뭔가 불안감이 좀 커지실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일각에서 이렇게 일부 이제 거시 쪽 전문가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것들이 좀 있어서요. 혹시 뭐 이사님도 유튜브 하시기도 하고 유튜브 보시기도 하실 테니까 그런 것들 접하시면서 혹시 뭐 그냥 드시는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제 소위 말해서 구루로 분류되시는 분들만큼의 어떤 역량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험했었던 거하고 저도 제 스스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공부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제가 몇 가지 이제 제 개인의 어떤 지표 같은 거를 많이 참고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때 일단 제가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종목을 픽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손실을 보는 빈도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저는 좀 기계적으로 현금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공학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건 물론 매크로도 보기는 하는데요. 지금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 글로벌 전체 경제를 놓고 보면 매크로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전 금융위기 직전 단계하고 유사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반드시 또 똑같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또 그럼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도 팬데믹 나기 전에 3월 달에 이제 많이 폭락장이 왔었는데 네네네. 저는 현금을 11월 달부터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근데 전에. 사실 왜 늘렸냐면 제가 알고 늘린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종목을 픽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확률적으로 손실 보는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도 제가 이데일리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8월 달부터 현금 비중 계속 늘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죠. 드렸고 저희 시간에도 많이 말씀하셨죠. 주식을 픽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주식이 계속 이제 과하다 해가지고 바이오 방산 줄여버렸고 정리해버렸고 이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포지션은 굉장히 미량만 갖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다른 주식을 보면서 픽을 하면은 그 주식이 이전 같으면은 이제 수익과 손실을 갖다 비교해보면 수익 구간이 좀 많을 때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구간인데 그렇죠. 손실이 좀 늘어난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이게 제가 시장을 제대로 적응을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시장 자체에서 경고 시그널이 나오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현금이 많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시장을 큰 틀에서 어떻게 좀 접근하셔야 될지 좋은 좀 조언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시장 얘기를 조금 더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연준의 행보가 상당히 매파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서 잠깐 뭐 대략적인 뭐 방향성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내 증시 말씀이신가요? 뭐 국내 증시, 해외 증시, 뭐 일단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말씀하셨으니까 국내 증시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그 다음에 뭐 인도 할 거 없이 그동안 올해 좋았던 데도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인도도 빠지고 요즘 있거든요. 많이 떨어지네요. 네. 그 얘기는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다들 수익도 많이 실현을 했으니까 빠지는 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담을 느끼는 자금들이 다른 데가 되질 않으니까 미국을 바라보게 되고 미국 쪽으로만 자금이 쏠렸던 게 최근에 지금 과하게 쏠렸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뭐 올해 내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불리한 상황에다가 정치적인 불안 정서까지 또 발생이 되는 바람에 지금 환율까지 좀 불안하고 환율 불안함이 여타 국가들 대비해서 좀 과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증시 자체가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사실 금투세 이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국장을 좀 떠나게 되는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폐지했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거든요. 나간 돈들은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쵸, 네. 그다음에 미국 증시는 어쨌든 여태까지 사놓으면 결국은 수익 나더라라는 네, 이제 네. 맹신, 뭐 믿음 이런 것들이 지금 생긴 상황에서 쉽게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저변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유입될 환경이냐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금투세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저께 공청회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어제 민주당에서 주재해서 하더라고요. 네, 거기도 저도 이제 대충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좀 보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거는 그 주주 보호, 그러니까 오너가 아닌 일반 주주들의 어떤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식이든 갖춰줘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 내지는 요구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최근에 증시가 급락을 할 때 우리는 그 글로벌 증시 영향도 받고 내부적인 영향도 받았던 데다가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이제 가미가 되면서 덧빠지다 보니까요. 한 가지 달라진 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은 해봐야 되지만 예탁금이 은근히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을 투자하려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씩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기회를 보는 자금이 조금은 들어온 것 그러니까요. 같다. 또 한 가지는 네. 올해는 지금 대주주 요건이 50억입니다. 인당.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사실 불확실해가지고 또 막 연말까지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대주주와 관련돼 가지고 지분을 좀 줄여야 되거나 정리해야 될 주식은 몇 개 빼고 올해 뭐 10배 올라갔던 그 알테오젠이라든지 네, 뭐 네, 이런 네.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몇 개를 빼고는 사실 이제 대주주 여건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또 이제 현재 없는 상황이고 네. 또 한 가지 제가 신용 잔고를 계속 보셔야 된다고 네,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줄기만 하던 신용이 최근에 조금 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이거 준다는 얘기는 뭔가 시장에 계속 매물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얘기. 강제로 청산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 시장에 질려가지고 정리해버리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이게 원래 증시가 급락을 하잖아요. 그럼 신용잔고가 먼저 급하게 빠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빠지고 나서 사실 바닥 찍기 전에 신용잔고가 갑자기 확 늘어날 때가 있어요. 네. 그게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가에 사겠다라고 네, 하는. 근데 그 자금들이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아주 유의미하진 않는데 이제 그 신용잔고가 약간 늘어나는 느낌은 좀 보입니다. 그래서 낙폭이 워낙에 컸었던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그 잔고가 플러스로 반등이 된 시기가 공교롭게도 금투세 폐기 시점하고 그 이후부터가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신용잔고가 털리는 구간에서는 삼성전자 주가 빠지니까 삼성전자 사셨던 분들도 손절을 하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그런 물량들이 나왔었다고 그러면 지금 조금 늘어나는 것들은 시장에서 버려졌던 개별 종목이라고 분류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 쪽으로 해가지고 좀 매수세가 바닥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서 하나 더 제가 평소에 좀 갖고 있던 생각을 좀 말씀을 이제 여쭤보면 금투세 문제, 그다음에 밸류업 문제, 아직은 뭐 왔다 갔다 좀 이렇게 썩 뭐 마뜩치 않은데 어쨌든 밸류업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상법 개정안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좀 계속 보고 있는 게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엊그제 오스코텍 얘기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고려한 상황도 그렇고 뭔가 이제 그 전에 뭐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이런 것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말든 별로 기업들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주주들만 애만 타고 속만 타고 했던 상황들이 지금은 요즘에는 주주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뭐 요즘엔 굉장히 연대가 세졌어요. 또 그거를 중간에서 이렇게 결집을 시켜주는 그런 회사들까지 생길 정도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 한국에서의 상황들. 이게 종국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소위 말해서 선진 시장으로 이렇게 좀 체질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일방적으로 당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자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봤자 끽해야 지분 0.00 프로, 1%도 안 되는 지분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손실나고 혼자 화나고 회사에 전화해서 욕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패턴이 과거였었다면 그게 다였잖아요. 방법이 없었다면은 네.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또는 그 다음에 그동안에 해외 증시 특히 미장이 제대로 돼 있다 보니까 미장을 보면서 이건 문제 있구나. 미장에서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소송이 들어가게 되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구조가 되는데 왜 국내 증시에서는 사실 이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지분만큼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한 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만큼은 그 회사에 오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대우는 없고 지분 뭐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은 지분 뭐 많아야 뭐 10몇 프로, 20%, 30% 그 레인지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분의 전체 100%를 다 행사하듯이 권한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자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또 앞에서 이제 끌어주는 그 주체들이 나타나기 예.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된 이제 이건 선진 증시로 가는 게 저는 선진 증시로 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선진 증시는 세금을 매겨서 자연스럽게 선진 증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게요. 이런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도 아까 저도 이제 뉴스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고 그거를 실천하겠다.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회사의 주가가 확실히 이런 차이점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러면 우리 시장에 대한 이 마음을 좀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 우리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이 움직임 자체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저는
이 움직임의 끝단에서는 명확한 보호책하고 그다음에 그 처벌과 관련되어 있는 대책이 확실히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일들도 생길 수 있고 경영 외적인 그렇죠. 고민도 있을 수 있다고 비용도 생각을 더 하지만 들어갈 수 있고. 최근에 몇몇 기업이긴 하지만 하는 행태들을 보면 저도 화가 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 50억까지 아마 오너 특수관계인이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사전 신고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누린 얘기하시는 거죠? 한 주 빼놓고 그 예. 경영진 전부가 무슨 사정에 의해 가지고 네.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 주가가 그거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냥 네. 앉아가지고 또 얻어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주가가 그 중간에 열심히 또 IR을 하잖아요. 주가를 부양을 또 시켜요. 또 보면. 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경영진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고충을 호소하기 전에 투자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너희들을 같이 안고 가고 같이 보호하고 이익을 갖다가 확실히 개런티 해주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그런데 이게 힘들어라고 얘기하면은 얼마든지 네. 이게 지금 뭐 사모펀드라든지 헤지펀드가 무리한 요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을 버는데 2,000억 배당해라 갖고 있는 돈 빼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요구한 사모펀드들 많거든요. 많죠. 그거 통과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바보 아니잖아요. 투자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경영을 똑바로 하고 잘하면 왜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냐. 네. 그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0년 됐죠. 코스닥 그 반도체 관련주 중에 그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도 좀 촌스러운 회사인데 이름 딱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회사 얘기하는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 그 회사 주가가 2만 원인가 얼마 됐던 회사인데 그 회사 주가가 올해 20만 원 넘게 올라갔었던 거거든요. 불과 한 15년 정도 사이에 이제 10배 이상 뛰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뛰었는지 저도 깜짝 놀라서 나중에 살펴보니까 딱 그 주주환원 정책이더라고요. 배당 매년 30%씩 꾸준히 하고 성적도 실적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회사 주가는 정말 미국에서 미국 주식들 보는 것처럼 정말 지난 20년 동안 우상향을 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몇 기업들 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이런 회사들도 좀 그렇고 몇몇 회사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도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그래서 좀 말씀 나온 김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다시 시장 얘기로 돌아와서 환율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50원 어제 결국은 넘어섰고요. 오늘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좀 이제 고점을 찍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저께 제가 내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별로 요즘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동향 체크하고 매크로 이런 거 보고 물론 그 매매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주로 원달러 환율 동향을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시장 개입이 너무 노골적입니다. 제가 차트를 그 정도예요? 가져왔는데 네, 좀 한번 나오네요. 보시죠. 저거 이제 장 개장하면서 그 원달러 환율 급등했던 거, 빨갛게 급등했던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지금 바로 음봉 맞았던 거예요. 저게 정상거래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진짜 이 장대 양봉 다음에 바로 장대 음봉이네요. 자,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중간쯤에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한 번 또 있네요. 저거 장대 음봉 크게 나졌었잖아요. 네. 저거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저 시점이 엔화도 약세였고요. 위안화도 약세였고 다른 통화 다 약세인데 근데 원화만 우리만 강세였다는 강세였다는 얘기잖아요.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 왜 그랬을지는 짐작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냅뒀었으면 다시 한번 저 고점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처음에 세게 때려가지고 확 눌러놓으면 나중에 올라오더라도 그렇죠. 그 레인지 못 벗어난다. 그렇죠, 그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원달러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보여주는 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여전히 상방 압력이 강하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맞죠. 지금 뭐 사실은 연준이 조금 도와주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연준이 도와주기는 그냥 뒤통수를 확 치고 가버리는 느낌마저 들어서. 근데 지금 1,450원 일단 우리가 넘어선 거잖아요. 일단.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소위 말해서 1,500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정사실로 해야 될까요? 그거를 뭐 얼마 선을 긋고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사실 트럼프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봐가지고는 달러 강세를 계속 유지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는 지금의 어떤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집중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당분간은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나중에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건 그 뒤에 얘기일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 지금 당장에 놓고 봤을 때는 얼마를 상단을 놓고 넘느냐 안 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통화의 어떤 추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통화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뭐 1,450원을 딱 또 상단으로 놓고 이게 보면은 1,400원 상단 잡았다가 뚫리니까 1,430원 잡다가 뚫리니까 또 50원 잡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전체 어떤 글로벌 통화들의 어떤 흐름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좀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도 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어저께 발표 났었던 게 보면 국민연금 통해 가지고 한 500억 달러 정도 또 환 관리에 또 이제 자금 투입하는 거 관련해서 여지를 얘기가 만들어 나왔잖아요. 놨죠. 예. 사실 그거 후대에 죄 짓는 걸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이미 1,380원, 90원, 1,400원, 1,430원에서 방어했던 거는 손실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게 얼마일까요, 지금 손실을 환산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조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게 전제가 되지 않는 이상에선 이건 거의 손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밑빠진 돈에 물붓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우리가 어차피 기축통화국이 아니라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가이드를 딱 정해놓고 우리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제 1,450원은 무조건 막아 이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흐름에 맞춰가지고 1,500원도 저는 그래서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사실 우리가 너무 어떤 가격대 이런 거에 너무 그렇게 우리만 사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사실 금융당국에서 외환당국에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글로벌 통화 흐름하고 맞췄을 때 우리만 유독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렇지는 해야 않아요. 되지만 그게 그렇지는 아니라면 네. 조금 유연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유로가 한 1.3%, 우리가 1.1%. 물론 이제 우리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보면 좀 더 환율가 워낙 하락세가 좀 크긴 했습니다만 아주 뭐 이렇게 2배, 3배 차이는 아니긴 했었습니다. 그런 점들 좀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우리도 이제 주말이어서요. 주말에 좀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 편하게 또 좀 지내시려면 다음 주 짧게 어떤 식으로 좀 대비하면 좋을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좀 종목 장세 분위기인데 뭐 종목을 고르는 게 좋겠다라든가 뭔가 저 이사님 뭐 조언 한 말씀 짧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대형주 그러니까 지수와 관련된 것보다는 이제 종목 장세 종목 장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터무니없는 중소형주 이런 것보다는 이제 내용이 되는 회사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년도 증시를 개인적으로는 역시 종목 장세 쪽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종목 장세 패턴이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럼 자동차는 포기하고 뭐는 포기하고 이게 아니고요. 네. 그 안에서도 또 주도주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조선주 내에서도 예. 갑자기 그동안 좀 버벅거리던 기자재 회사들이 최근에 갑자기 급등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엔진 주식들이 또 상당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그 내에서 순환매가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전히 내년에도 좋아지는 회사들 많습니다. 근데 특히 버려진 회사들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버려진 듯하지만 실적 이런 것들은 탄탄한 회사들. 종목 장세 얘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사님하고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계속 앞으로도 가져보겠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뭐 미국 시장 어쨌든 엊그제 급락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뭔가 좀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